야당이 완승을 했다, 여당이 완패를 했다. 사실 정치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표잖아요. 자기 지한테 잘 안 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야당 얘기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풀면 아마 한번 또 불발에 나고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오를 때는요, 금리 따위는 안 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총선하고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총선이 다가왔어요. 나왔고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예, 자, 오로지 부동산하고 관련성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많이들 이렇게 궁금하시죠? 왜냐면 되게 큰일이잖아요, 국가적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과거자를 봤더니 이 부동산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가중치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요소가 한 10가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한 가지가 9개를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주 세면. 요런 쪽으로. 그래서 총선은 그 10가지 중에 하나. 뭐 요런 겁니다. 근데 센 놈이 있으면 묻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세적으로 안 좋을 때는 총선이 영향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자, 이번 총선은 그러면 어떻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까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요, 어디가 이기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 장기 전망은 제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로 말씀드리면 일단 정책 기조는 그냥 직진입니다. 뼈가 없어요. 예. 총선에서 현대 여당이 뭐 대승을 하든 대패를 하든 정책은 그대로 갈 거예요. 이제 와서 돌려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제가 확신을 해요. 자,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당이 완승을 했다, 여당이 완패를 했다. 그래도 정책 안 바뀌어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 탄핵 때 보셨잖아요. 그렇죠? 법 빼고는 다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법만 국회에서. 근데 대부분의 많은 법 규정들이요, 우리가 법 있고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누가? 대통령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빼고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대통령 권한 강합니다. 예, 이제 와서 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책에 대해. 완패를 해도 제가 보기에 압박은 어마어마하겠지만, 예,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보 보수 막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보수라고 해서 집값 올라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정치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표잖아요. 집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안 가진 사람이 많아요? 안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주거 안정,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예, 여야고 뭐 진보고 보수고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저는 언론에 좀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이 진보 보수의 대결 구도라든가 여야 구도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얘기만 했어요. 예,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냐? 그 진보 쪽에서 지금 공급하자고 하는 주의가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예. 보수 쪽에서도 투기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층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제일 극단에 있는 것만 갖다 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분도 지금 부딪히죠? 일단 통과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자, 그럼 하나씩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야 모두, 진보고 보수고. 자, 지금 제일 큰 게 뭐예요? 공급에 대한 이제 의견. 자, 여기서 현 정부의 아이러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득주도 성장하고 이 집값 상승하고 좀 물려 있거든요. 이게 사실 집값이 좀 상승하면서 소득주도 성장하고, 왜냐면 자산 소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아이러니가 있죠. 아이러니가 있고. 다음에 자, 아파트 가격은 오르면 안 된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합니다. 그러면 공급을 해야죠. 예,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신규 개발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개발 호재가 생겨요. 그러면 불보듯 뻔하죠. 또 올라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에 빠져서 정말 어려운 겁니다, 지금 정부가. 자, 그래서 서울시 도시재생에서 신규 공급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주택가격 잡는다고 공포를 해놓고서 예, 개발 계획이 떠버리면 그 지역이 또 올라오고. 요게 또 총선하고 물리죠. 자, 총선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쪽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쪽으로에 대한 호재성이 강합니다, 원칙적으로. 왜 그러냐면 총선할 때 후보자들이 뭐 해요? 공약할 때 다
다 개발구역하고 개발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살기 좋아지면 어때?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예. 이게 원칙 구조입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다 그런데 너무 좀 과장해요. 예. 지자체 여러분 이런 도시 계획한 것들을 보면 어때요? 기본 계획이든 뭐든 보면 조금 과장돼 있죠. 다 잘 될 거라고 약간 청사진을 보인다고요. 인구도 많이 늘어날 거다. 자기 지자체 잘 안 된다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물며 그 지역의 의원이 되실 분들이 다 발전하고 뭐 경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공약을 내놓지 우리는 그냥 조용히 안정적으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대체로 이런 공약들이 어때요? 아유 제가 의원님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인데 거의 다 공연불 아닌데 잘 안 되죠. 물론 대통령 공약도 뭐 다 지켜지는 건 아닌데 다 유치한다 그러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자체가 너무 과도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부는 뭐 실행돼서 그 지역이 좋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현실적인 굉장히 개발이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지역은 전체 제가 로컬 얘기하는데 전체 부동산 시장 관계없이 그 지역이 오를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건 팩트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호우맹랑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라는 건지 실제로 유치돼서 지역이 좋아질 건지 이런 부분은 각 지역별로 우리 표 가지신 분들 유권자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선하고는 원래는 부동산 가격하고는 호재성인데 그게 다른 요소들하고 이 맞물리면서 여태까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예. 자, 다음 양도세 한시적 완화해서 지금 출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주택자들. 자, 그러면 일단은 매물과 이 수요자가 대결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하락이에요. 자, 코로나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와 별개로 코로나는 기름을 분 격이고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하락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중기적으로는 매물이 좀 많이 나와줘야 떨어지는데 결국 수요가 너무 탄탄하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 지방도시, 대도시 핵심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야당 얘기가 맞아요. 그렇게 공급이 부족한데 아니면 저 버리라 그냥 까짓 거.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야당이 잡아가지고 만약에 바로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가지고 풀면 아마 한번 또 불발이 나고 또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대신에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하면 내릴 거예요. 근데 그 시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정책 자체가 약간 신뢰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게요. 이 효과가 발휘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도 왜 올랐는데요. 전 정부 탓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게 풀었어요. 그래도 안 오르니까. 그 푸른 게 이제 빚을 발해가지고 막 오르는데 이제 누르랬더니 그 힘이 더 셌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야? 지금 오르려는 이런 힘이 좀 더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딱 만나가지고 풀었는데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럼 되게 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힘이 여전한 상태에서 풀어요. 그러면 또 개발 호재라 그래가지고 또 더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고 잘할 방법은 없는 거더라고요. 우리 실제로 고위공직자들,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걸 어떻게 해요? 완화하고 연착륙시키고 매끄럽게 끌고 갈 것이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냥 싹스 이렇게 집값이 문제라면 막 싹 쓸어가지고 다 몇백 층씩 줘버리고 다 개발해버리면 그러면 좀 잡힐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고요. 10년 후잖아요. 지금 또 오르잖아요. 그 10년 후에 또 어떤 일이 지금 새 집 살라고 눈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새 집을 왜 좋아해? 새 집이라 좋은 거예요. 압구정도면 뭐 할 거예요? 집이 낡았는데 주차할 공간도 불편한데 새 집이면 얼마나 좋아요. 자, 새 집이라서 좋은 거고요. 새 집이 부족해서 새 집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약간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새 집도 가지고 있으면 결국 헌집되는데 왜 새 집을 고집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파트가 완공되고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내는 통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맨날 새 집만 이사 갈 거냐? 맨날 새 집만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오르는데 공급이 없잖아요. 새 집에 살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근데 공급을 또 안 하고 싶어서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아닌 이런 복합적인 사정들이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총선보다 대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선 시점에
부동산이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지금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힘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선하고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아서 만약에 구제를 푼다. 아마 또 한 번 폭등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진짜 장기적으로는 그게 좀 잡아낼 수 있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공급이 얼마나 가능할까? 조금 더 제가 실무 전문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용적률 상향해서 과연 얼마나 늘어날까? 재건축 다시 했을 때 그렇게 세대수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세요. 예, 그거 싹 쓸어내고 뭐 싹 밀어내고 예, 뭐 몇만 세대씩 서울 안에다가 이 가능할까? 저금리. 그럼 저금리에다가 이제 전세 대출도 쉬워지고 유동성 많아지니까. 그런데 집은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청약 기다리고 전세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그럼 전세 시장이 또 불안합니다, 지금. 전세가 올라가면 어때요? 부동산 가격 받쳐지죠? 오히려 전세가가 아주 많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을 또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도 안 밀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보유세나 이런 게 강하면. 그런데 전세가가 받쳐주면 다 떨어지진 않아요. 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하방 경제성이 딱 나타나기 딱 좋은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오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서민주거 안정에 여러모로 이게 피해입니다. 근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전세자들 지원한다고 대출해준 게 오히려 전세 가격을 올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계속 일어났죠. 다음, 이게 재밌는 게요. 거의 뭐 일투편일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어때요? 투자하기가 좋죠.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게 정설인 건 맞는데 제가 논문도 이렇게 많이 보고 공부하면서 했는데 주택 시장에는 이거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뭐가 맞는 건지. 왜냐니까 고금리 때도 올라요. 금리하고 관계없이 오르니까 오를 때는요. 금리 따위는 안 봅니다. 하도 심하게 오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택 시장에서는 반드시 저금리면 가격이 오른다. 이거 반드시 통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상업용은 얘는 직격탄이에요. 상업용은 월세가 가격이다. 맨날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월세를 받아가지고 대출이다를 감당하잖아요. 그거 남는 거 갖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대출이자가 늘어나면 월세 받아서 대출자 다 내고 없잖아요. 그럼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이 월세 부동산은 금리하고 아주 직격탄이에요. 아주 그대로 왔다 갔다 아주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똑같이. 근데 주택은 조금 별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금리 한 요소로 보면 또 얘기가 안 되는 게 지금 금리가 문제입니까? 상가가 임차인들이 다 망해 나가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또 숫자도 많은 편이죠. 네, 많다 그러고 이게 결국은 이제 근로하고 이 취업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게 왜 그동안에 자영업을 했냐면 퇴직하고 고령사회가 왔는데 이게 놀 수가 없잖아요. 그 퇴직금 갖다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만족스럽게 성공하는 분들이 10%밖에 안 되니까 거의 50%가 망해 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코로나까지 터져 놓으니까 그렇죠. 자영업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중치로 어떤 게 가장 강력한 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요거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총선이 분명히 영향 미치는 요소가 있지만 얘도 또 가중치 미학으로 접근합시다. 우리 어떤 게 영향이 더 클 것이냐. 그래서 지역이 진짜 발전할 것 같다. 이 의원을 뽑으면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많이들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위로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작년에 터무니없이 올랐어요. 많은 분들이 뭐 분노를 하시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난도 하시고 다음에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도 하시고 뭐 이러시는데 이게요 여러분 그렇게 속상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 아마 몇 분일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이 땅을 치고 왜 해야 되냐면 작년 여름에 집을 파신 분 그분은 제가 이해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도 하나 팔았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작년 여름에 살려고 하다가 몇 천만 원 뭐 안 맞아 안 산 분 이런 분들 속 썩겠죠. 몇 억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요 분들만 속상한 거예요. 맞죠? 예. 우리가 투자는 결국은 마지막에 뭐야? 캐시
현금으로 들어와야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오른다고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될 뻔했어요. 거래도 잘 안 되고 몇 억씩 강남 재건축 샀으면. 그러니까 금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결국 주식처럼 그래프 숫자상에서 크게 오르고 난리 쳤지 실제로 거기서 거래된 사람들은 그렇게 속상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나중에 주식시장 그래프 보고 저때 샀으면 좋았는데 뭐 이런 거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액션을 정말 취하려고 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다음에 실제로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뭐 위로가 안 되시겠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치상으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고 실제 액션 신차는 별로 없다. 이렇게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 있고 지금 뭐 금매라도 가격 낮춰서 확 내놓으면 팔리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위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여전히 공급 부족에 의한 펀더멘탈이라고 그러죠. 이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그 외에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 압력을 줄 것이다 라는 부분. 그런데 총선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가중치가 좀 약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대선 정도 돼서 새로운 뭔가가 전개되면 모르겠는데 정부 아마 정책 방향 바꾸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